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나 살던 굴 쪽을 향해 머리를 둔다고 하죠. 수구초심. 사람은 종종 고향을 생각하며 추억과 초심을 떠올리죠. 팍팍한 세상 살아내면서 점점 거칠고 차갑고 사나워져 가는 우리들이지만 엄마 품, 할머니 가슴에 폭 안긴 따뜻함, 자연을 벗삼고 친구와 온 마음 다 주고받던 넉넉함과 순수함, 그 초심을 떠올리는 때가 추석 준비를 시작하는 요즘일 듯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적 수구초심의 평온함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귀향 기차표를 온라인으로만 예매한다고 발표했더군요. 혹시라도 코로나를 전파할까봐 고향 가기가 망설여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자리를 잃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받는 바람에 빚만 쌓이는 분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 고향은, 그리고 조상과 선조들은 위기 때마다 서로 돕고 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결국은 위기를 이겨내왔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향과 동심, 초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저녁,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곡은요,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꽃밭이 열리고 맑은 꽃들은 기지개를 켤 테니까요. 어머니. 네,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듣고 오셨습니다. 9336님, 마음이 뭉클해지는 노래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친구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일 1킥 잊지 마세요. 국내 최고 주간지들의 표지기사 맞대결. 편집장 대 편집장. 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1일 명예 편집국장이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월요일은요, 그 첫 순서가 국회 하이킥이라 국회의원분들 여야 모시고 하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싸우셔서 제가 너무 힘든데, 두 편집장님은 너무 평화로우셔서 또 다른 힘듦과 어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동지에 가까워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 거였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편집장 대 편집장이니까 네, 조금씩 대결을 하시면 좀 듣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싸움을 붙여보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두 분은 너무 평온하셔서 그 재미가 또 있겠죠. 네네. 우선 지난주에 첫 방송 했는데요. 주변 반응이 어떠셨나요? 특히 사내에서 정 편집장님. 저요? 네. 너무 착한 척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평소랑 너무 다르더라. 평소랑 너무 다르더라. 평소 모습이 우리한테 하듯이 하셔라. 네, 정말. 기사 안 쓰면서 좋아하면서 예. 왜 힘든 척하냐.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좀 네. 솔직해집시다. 네. 시사인 김현희 기자 어떠셨어요? 저희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네. 한겨레 21쪽 시간이 일방적으로 길다. 아하. 말을 더 많이 해라. 아하.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아,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오히려 지금 산에 계신 분들을 그냥 단체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도 저희 재밌어. 네, 네. 기자들이 훨씬 더 아하. 뜨거울 텐데. 예, 좀 그 뜻을 받아서 오늘은 좀 전투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제작진에 어떤 제보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 근처에 한겨레 21과 시사인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광화문에 있는 서점까지 갔는데 거기도 재고가 없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방송 때문에 전부 날개도 친 듯이 시사인과 한겨레 21이 다 팔렸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 저희 이번 잡지는 조금 정말로 영향이 좀 있고요. 되게 네. 그 통고노 저번에 소개해드린 예, 통고노로, 것처럼 예. 네, 좀 희귀템이다. 좀 아, 그래서 작가 21분.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도 조기 매진이 되고 아하. 오프라인에서도 좀 찾기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 네, 예.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소장용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약간 좀 그런 관심들이 제덕이 좀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기록을 남겨두겠습니다. 네, 시사인은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시사인은 사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아하. 전자책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아. 또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하시면은 아. 보통 하루 만에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구독이 있거든요. 아, 정리도 있으시고, 네, 예. 사실 마케팅 괜찮죠. 대결을 하시면 내용 대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케팅 제가- 대결은, 네, 좋습니다. 우선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정은주 편집장 이런 얘기 하셨어요. 커버 스토리는 재미있는 기준으로 정한다. 네. 그렇죠? 예, 재미있는 기준으로 결정된 이번 주에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 그 한 줄로, 네. SNS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 이 비는 장마가 아니라 장마입니다.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네. 음. 한겨레 21은 이제 2020년 네. 기후 위기의 위험의 현장 다녀왔습니다. 아하, 네. 그럼 여기에 맞서는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는요? 예, 저희 이번 시사인 커버 스토리는 사실 커버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청간율 기자가 썼는데요. 한 줄이 아니라 한 단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방역 파괴자들입니다. 방역 파괴자들. 네. 네, 분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 말 듣자마자. 짐작하는 그분들은 맞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막 네네. 나오는 한겨레 21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사인은 코로나19 방역 파괴자들 혹은 무임승차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둘 다 상당히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소개해드리겠고요. 소개가 된 분들께는 시사인과 한겨레 21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그럼 시사인 커버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커버 스토리 제목이 방역의 사회적 비용 누가 지불하는가? 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신 거죠? 네, 예상하신 대로 요즘에 방역을 파괴하는 이들을 저희가 다들 목격하고 있는데요. 네.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거부하는가 하면은 병원에서 탈출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방역 파괴까지는 아니지만 협조하지 않는 개신교 단체는 사실 사랑제일교회만이 아닌데요. 네. 8월 26일에는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등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떤 경우에서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방역의 배타적인 세력을 방역 무임승차자라고 지칭을 하고요. 네. 사실 해외에서 뉴스로만 보던 이런 방역 거부자들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사실 방역이라는 공공재에 굉장히 큰 구멍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방역이 위태로워진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사실 모두에게 동등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어제부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높아졌는데 그렇죠. 이 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실 큰 타격을 받지만 또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은 비교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잖아요. 어차피 월급 다 들어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갈 거냐 아니면 3단계로 갈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단순히 과학적으로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방역의 정도와 방식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 방역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라는 아하. 질문을 던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런 질문을 고려하면은 네. 방역은 사실상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고전적인 정치의 영역이 된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아하, 예. 시사인의 이런 문제 제기, 그저거 이런 드러나 말하는 칭찬 말고요. 네, 정은정 편집장님의 날카로운 평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방역 문제가 공공재라는 거에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 네. 또 거기다가 이 방역의 문제가 결국 차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데 예. 그럼 결국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로 결론이 가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그게 뭐 세금이 되든 간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혜택들은 다 중요하고 그렇죠. 알지만 네네. 사실은 내가 그래서 지불할 거야? 라는 아하. 질문이 들어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죠.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아쉬움을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이제 무임승차자 또 어떻게 보자면 차별적인 피해의 유발 상당히 좀 가슴 아프면서도 네, 중요한 네. 문제제기 같으신데 이 문제를 그런데 뭐 크게 사회적 제도적으로 풀지 않고 직접 지적할 경우 당신은 왜 이래? 그렇죠?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뭐 집회 참가하는 사람, 또 거기에 대해서 예배하지 말라는데 예배하는 사람 이런 분들께 뭐라고 하면 막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네네.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보건 분야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형성되는 집단 면역도 일종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미국에서 홍역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홍역이 재유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하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접근을 한 건데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법적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뭐 팬데믹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한 거고 아하.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은주 편집장님은 그러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사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두고도 이제 과태료를 내고 벌금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이게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왜 안 쓰려고 할까? 아. 왜 이것을 거부하려 이유를. 할까? 아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저도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좀 있어요. 어떤 불신일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을 거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아하. 있더라고요. 예. 분명히 그 안에는 그 나름의 자기 나름의 그 논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짜 뉴스가 되었든 간에 무엇이든 되었든 간에 그것도 세상에 좀 더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 과정에는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근데 기사에 담기에는 많이 뭐 지면성 제약이 있었는 말이죠. 네, 아마 청간율 기자가 많이 들으셨겠죠. 그렇죠. 직접 모셨으면. 네. 그럼 이번에는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대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 기후위기 현장 다녀온 르포 기사인데요. 좀 사례 위주로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생각해 보면 예. 올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한 그 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쌀쌀한 봄이었었어요. 겨울 같은. 네, 그리고 그 전에 겨울은 또 따뜻했죠. 따뜻한 맞습니다. 겨울이었고요. 그다음에 6월을 기억해 보면 그때는 폭염이었어요. 엄청나게 더웠죠. 네, 예. 그리고 나서 7월에는 6월보다도 또 선선한 여름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다 기억하고 있는 이제 장마가 예. 이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만큼 이렇게 기후가 너를 띄고 이런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좀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을 좀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균 지표 온도가 지난 100년간 1.8도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그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가 보통은 저위도보다 고위도, 보통 바다보다 육지가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한반도는 육지이고 또 중위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기후 변화가 이런 위기가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지? 해서 이제 그 현장을 가본 건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산사태 현장. 이웃을 잃은 충북의 충주 마을을 다녀왔고요. 또 더운 날씨 때문에 지쳐 있는 닭들이 있는 양계장. 전북 남원의 양계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 따뜻한 겨울하고 봄 냉해 때문에 이제 사과나무로 다 베어버린 경북의 청송군 과수원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워진 바다 때문에 물고기 양식하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전남 안도군을 다녀왔습니다. 고기들이 막 죽어서 떠오르고 막 그랬죠. 그건 2010년이었는데 그랬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네, 하지만 분명히 이제 변화는 볼 수 있죠. 네. 생산량의 변화 이런 게 있었는 거죠. 네네.
그런 이제 물론 상당히 그 지금 눈에 있고 바로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계속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새롭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이유가 또 추가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세상의 모든 뉴스는 옛 뉴스고 새로운 게 없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뉴스란 말도 그럼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시 있잖아요. 네. 뭐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뭐 사랑스럽다 이런 것처럼 저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좀 현장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자세히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서 현장에 좀 곳곳을 가보고 싶었고 또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같이 동행한 게 이제 10대 활동가. 10대. 네, 이 자기들의 문제 있잖아요. 미래의 문제이고 미래 문제, 정말 예. 절실함이 너무 큰 그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 눈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잡지가 갖고 읽으면 그 느껴지는 생생함이나 절박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전까지는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뭐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상당히 절절하긴 하지만 확 와닿는 건 조금 없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다들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뭐 절박함도 그렇게 긴박하지 않았는데 10대들이 직접 취재하고 썼다면 그거는 바로 눈앞에서 느껴지고 그러겠네요. 네, 우리 스스로도 사례도 굉장히 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멸종종이다, 위기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눈이 갖고 있는 관점이 갖고 있는 또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하나만 꼽으라면 뭐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부나 어민들이 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를 가장 절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북에 있는 청송군에 있는 그 과수원에 보면 이제 사과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거기 이제 체리를 이제 심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되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사과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체리라는 걸로 바꾼 것인데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과 나무가 2090년 되면 없어진다고 해요. 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희귀종이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또 어종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에서 잡히던 것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안 잡히고 통영에 잡히니까 어부들도 다 통영으로 옮겨와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우리 식탁에 올리는 이 음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이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기후 변화에 기후 위기에 이런 어종들은 생태계는 빨리빨리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멸종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나 아니면 이 생존이 얼마나 더 위험해질까 이런 우려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자, 이제 반격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기자께서 좀 비판적, 비평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반격을 하고 싶은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신 것 같고. 이렇게 말려드시면 안 돼요. 젊잖아요. 네. 저희 시사인에도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관련해서 경제학자의 글을 하나 실었거든요. 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경제랑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반대에 있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경제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인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들면은 지난 4월에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만평을 하나 실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각의 링 위에서 지구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열하게 권투 경기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 밖에 엄청난 덩치의 선수가 링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의 이름이 바로 기후변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 맞춰야 할 문제는 또 기후변화이고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뭐 언론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뜨겁게 붙질 않으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혼자서 뭐 슈퍼히어로도 아니고요. 어떻게 막을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죠. 사실 많은데 우선 크게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 올해 이거를 인지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시사점인 것 같고요. 코로나19와 이번 여름 장마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구성원들이 이제 영역별로 그러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열린 장에서의 고민들을 좀 더 오픈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사소하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대 활동가들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활동도 가능하고요. 네네. 또 우리가 정말 전기를 줄이고 고기를 덜 먹고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도 사실은 그것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봤지만 우리가 모두 멈추니까 네. 자연이 돌아왔잖아요. 예, 네, 그랬죠. 그래서 예. 사실 인간이 네. 할 수 있는 일이 어쩌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아하.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이 하면 별로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두 분의 커버 스토리 기사 속에 한겨레 21의 기후 위기, 시사인의 방역 무임 승차자를 듣고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9380님, 유유 스터디 카페 빚내서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일주일 문 닫고 고객들 환불해달라 하고 정말 힘듭니다. 정말 방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100% 1000% 동감입니다. 5839님, 기후위기 저도 관심은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번 주 잡지 한번 볼게요. 네, 2567님, 마스크 안 쓴 사람들에게 벌금을 과하게 부과를 환영합니다. 이 세 분께는요, 이번 주 시사인과 한겨레 20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그리고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이셨고요. 오늘 두 번째인데요.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여쭙겠습니다. 정 편집장님부터. 오늘은 어떻게 분량이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네네네. 다행입니다. 그겁니까? 그겁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김 편집장님. 제가 또 편집장으로 이렇게 네. 위치를 해서 좀 오늘은 그래도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일일 오늘은 분량 다 편집장이지만, 채우셨어요? 좀 아쉽긴 한데요. 예. 네. 가서 또 혼나시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하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제8호 태풍에 이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내일과 모레 전국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제주부터 강한 비바람이 시작돼서 밤에는 전남, 모레는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태풍의 영향뿐 아니라 대기까지 불안정해지면서 호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 내일 우산 꼭 챙겨두시고요. 이번 태풍은 동쪽을 중심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로 변동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태풍 정보 확인해 두시고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무더웠는데요. 내일은 중부 지방 낮 기온 살짝 내려오겠지만 일부 남부지방은 계속해서 폭염 때문에 많이 덥겠으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서울요금소 갓길에 이륜차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구간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월곡부터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민자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원더풀 라디오 강수지입니다가 방송됩니다. 8시 5분에 만나요. 우리 이웃의 얘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려고 하는데 앞차가 만약에 내 톨게이트비를 대신 내줬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편으론 의아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기분이 좋으시겠죠? 이렇게 내 뒤에 오는 차의 톨비를 대신 내주는 캠페인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분 근 30년 넘게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구두 수선업을 하고 계신 김병록 씨입니다. 김병록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뒷차 돈 내주기 캠페인 이거 어떤 이유로 시작하신 겁니까? 제가 원래 닉네임이 네. 행복한 사람 김병록입니다. 예. 이 차에 다른 사람에게 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 아니 혼자만 행복하실지 왜 그 행복을 다 나눠주시려고 하셨어요? 혼자 행복만 안 되니까 일일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하하, 네. 네, 이 뒷차 돈 내주기 캠페인 말고도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던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1996년부터는요. 헌구두 5천여 개를 수선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셨고요. 1997년부터는 매달 요양원에서 이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봉사활동 한다고 남는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봉사활동 하십니까? 지금 남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아마도 나눠줘야 행복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네, 96년도에 네. 구두가 네. IMF 같았어요. 나라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구두가 없어가지고 의무도 다 찢어져가지고 고치려면 세생 가능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단골 손님들은
집에 구두가 신지 않는 신발들이 애물단지처럼 신발장에 박여져 있다 이거요. 이따게요. 예.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신발 저한테 갖다 좀 손질해갖고 그냥 주겠다 시작했던 게 2017년까지 다 해서 한 5천 컬러 정도 어렵고 힘든 데마다 이렇게 노숙자분들한테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럼 이렇게 남에게 베푸시게 된 이유가 혹시라도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고마움을 또 갚기 위해서 이런 마음도 혹시 있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네. 11살 때부터 사회생활 했습니다. 아. 그때 뭐 조금 도움을 받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누가 이웃이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가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 나오니까 네. 배고프잖아요. 예. 솔직히 얻어먹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때문에 마지막 구두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구두통 메고 다니면서 아, 예. 누군가가 저를 그때 어렸을 때 밥도 사주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하고 또 그때 주동야독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두를 닦고 네네네. 야학. 밤에는 야학 그 대학생 언니 누나들이 네네. 와서 이렇게 공부가르쳐 주고 그것도 내가 그때 굉장히 속으로는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은 저런 형들이나 같이 네네. 저런 봉사 같은 거 사회를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다짐을 했어요. 아, 예. 그분들께 받으신 사랑을 뭐 몇천 배로 부풀려서 지금 나눠주고 계시네요. 나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버려진 거고. 아, 예. 그리고 생활 속에서 네네. 그리고 요양원 앞서 말씀드린 97년부터 요양원 봉사는 혼자 하시다가 가족들까지도 같이 하시고 계시다면서요. 왜 그러십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제가 이제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네. 그 많은 양을 혼자 못 잘라요. 아, 예. 혼자를 못 해드립니다. 네네. 그 보통 150명, 200명 계시는데 네. 그래갖고 저거 같이 뜻이 많으시면 같이 다니고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때 예. 그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물릴 수가 없다. 같이 봉사하면 이 정신을 물려받으라고 이렇게 사탕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서로 같이 걸려하고 다녔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요, 자녀분들이? 막내는 5살 먹을 때. 5살이고? 큰애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둘째는 초등학교 못 다녔고요. 아, 예. 그때부터 다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유산을 봉사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다 하시면서 하신 거네요. 예.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예. 아니, 근데 요새 뭐 기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집이라든지 이런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던데 김병록 선생님께서는 아예 그냥 미리 내 유산은 봉사 정신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네요. 그렇죠. 왜냐면 예. 돈은 언제 써버리면은 없어지만 그 봉사 정신만은 누가 훔쳐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그게 사회에 나가서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유산으로 준 겁니다. 네, 멋지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 정말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3월이었죠.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서 7억 원 상당의 땅을 파주시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서 막막하면서도 이제 뿌듯해요. 예. 왜냐하면 나라가 코로나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치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말이에요. 네네.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가만히 옛날 독립하신 분들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목숨도 바치고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거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때 시대에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나라가 이런 시국에 좀 빠져있고 지금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막 사지도 못하고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갖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영세민들이 꿈들이 막 지금 저는 이제 영세하고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이 진짜 힘들다고 너무나 그렇게 아우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한 3일 동안 반찬을 못 잘 정도로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나라 일에는 나를 바쳐야 나라한테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안중근 의사나 뭐 도선 안청원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국가 나라를 위해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그냥 기부하신 거네요. 예. 근데 더 많이 가지신 분도 많고요. 그냥 부모님한테 거액을 물려받은 분도 이런 기부 안 하시는데 힘들게 어렵게 구두수선하셔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것을 자녀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다 내놓으신다는 게 참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시지만은 네. 가진 걸로 만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예. 그냥 많은 양을 갖고 막 평소보다도 네네. 내 맞는 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네. 또 그 나이도 또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지금 상황이 지금 고난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혹시 지금 기부하신 그 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예예. 예. 예, 그가 파주시에 있어요. 네. 그래갖고 파주시청에서 그 시의회 통과가 했고, 그래갖고 그 땅 기본만큼 돈을 네. 그 공시가로 네. 그걸 돈을 돌려가지고 그 지역에 지하계층과 영세업을 하신 분이라든가 일용직 근로자분들. 예. 제가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떠들었으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이 뜻에 맞춰서 쓰시겠다고 얼마 전에 감사표도 받았습니다. 시청해갖고. 네, 감사패 갖고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많은 분이 연락 주고 계신데요. 7617님께서 와, 퇴근길에 놀랐습니다. 저 정도 기분은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병록 선생님 따뜻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해주시는 구두수선사 김병록 씨 늘 행복하시고 가정 모두 건강하시길 제가 개인적으로 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부왕 구두수선사 김병록 씨 인터뷰 듣고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요. 임기항님, 당신이 진정한 대한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바나나 킥 보내드립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꼭 픽업하세요. 그럼 저도 퇴근합니다. 오늘 끝곡은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시오 호이의 상반신은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였고 그의 가슴과 복부는 마녀를 위해 여전히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젖어 있었고 몸의 절반이 속옷의 윤곽을 드러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뒤에는 호텔의 시그니처인 흰색 침대 시트와 페인트가 벗겨진 침대 옆 테이블이 있습니다. 나는 신속하게 모든 사진을 내 QQ로 보냈습니다. 이전에 호이 하이퍼볼릭 사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수업이 있으면 함께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단골 친구가 되었습니다. 위치. 나는 나에게 당황스럽고 당황하고 화가 난다. 탄호아, 뭐 하는 거야? 예쁜 호아이 씨도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비단뱀을 잡아당기며 나를 노려보았다. 응, 탄호어, 나랑 놀고 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나를 가지고 노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발췌 전후에 두 사람이 명예훼손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저에게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 함께 방을 여는 사진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지켰다. 그러자 나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참 흥미롭다고 말했다. 재미삼아 여기 있는 건 나야? 산채로 먹고 산채로 삼킨다. 그녀는 계속 턱을 괴고 깊은 숨을 쉬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나는 침묵을 지켰고 스스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협박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미용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갈고 로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원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돈만이 있다. 그녀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내 앞에 던져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 안에는 3,000위안이 넘는 두툼한 현금이 뭉쳐져 있었다. 나는 충풀을 보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주머니에서 500위안을 모두 꺼냈습니다. 나에겐 돈이 너무 많아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질문,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내일은 3.